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장맛비가 사흘 밤낮을 퍼부은 날, 13살 소년 하주는 산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지요. 거지 행색이었지만 손가락 끝에 먹물 자국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년이 살린 그 노인 때문에 곧 포구 전체가 피로 물들게 됩니다. 소년과 할아버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인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 내려간 포구 마을에 강하준이라는 13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전염병으로 부모를 여의고 포구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장맛비가 사흘 밤낮을 퍼부은 뒤였습니다.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하주는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뎠지요. 빗물에 젖은 바위가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바위 그늘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하준이 노인을 흔들자 노인은 가늘게 숨을 쉬며 눈을 떴습니다. 50줄은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의 손가락 끝에는 먹물 자국이 검게 배어 있었고 손목에는 붉은 실끈이 눌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하주는 그 자국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지치고는 손이 너무 깨끗했고 손톱 밑의 먹물은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물.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주저없이 노인을 업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을 업기엔 힘에 부쳤지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산길을 내려오는데 올무덧에 발이 스칠 뻔했습니다. 하주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비틀었지요. 사냥꾼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노인은 숨이 넘어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바람 등지고 불씨 지켜라. 기록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주는 노인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한참을 내려와 움막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약초꾼 한 사람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요. 어디선가 낯익은데. 아니 설마. 약초꾼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주는 노인에게 물을 먹이고 누였습니다. 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누더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확인하는 듯 했지요. 2배로 갚겠네. 노인의 말투는 정확했습니다. 거지 행색인데도 2배라는 계산이 또렷했지요. 마치 장사치나 관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옷을 말리고 마른 풀로 이불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움막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발자국 소리,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주는 두려웠지만 노인을 지켜야 했습니다. 살려낸 건 노인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기척이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한도겸이라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는 한도겸이라 하네. 자네는? 강하준이라 합니다. 도겸은 하준이 물을 길러나간 사이 누더기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매와 문양이 새겨진 동제 인장과 붉은 끈으로 봉한 문서였지요. 인장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싸구려가 아니라 제대로 만든 관인이었지요. 인장 옆면에는 자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었고
봉암끈의 매듭은 관가에서나 쓰는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도겸은 서둘러 그것들을 마룻바닥 틈새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쥐구멍이 바로 옆에 있어 쥐가 물고 갈까봐 다시 꺼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하나? 쥐굴도 안 되고 틈새도 너무 넓고. 도겸은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마침 구석에 판자 하나가 살짝 들뜬 곳이 있었지요. 절대 열지 말게. 그때 하준이 돌아왔습니다. 도겸은 황급히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씻게. 지금 당장. 예. 무슨. 묻지 말고 씻게. 하준은 영문도 모른 채 손을 씻었습니다. 도겸은 하준의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확인하며 흔적을 지웠지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손톱 밑까지 확인하는 모습에 하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종이는 포구종이가 아니야. 도겸은 문서 끝을 만지작거리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종이의 결과, 두께, 풀 냄새까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오래 다뤄봤거든. 이건 한양에서 만든 관가 종이야. 그날 밤 움막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성이다 사라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2개였습니다. 둘 이상이 움막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겸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귀한 건 물건이 아니라 숨기는 이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겸은 하준에게 장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아니라 장부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도겸은 나무 수추로 마룻바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 푼을 지켜야 한 달을 산다네. 기록하지 않으면 돈은 물처럼 새어나가지. 하준은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어제 장터에서 외상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뒤였습니다. 외상은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포기했나? 예. 도겸은 하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좌절하지 말게. 분발하면 되네. 외상이 안 되면 품을 팔면 되고 품을 못 팔면 물건을 만들어 팔면 되지. 그날부터 도겸은 움막 살림을 지휘했습니다. 바람막이를 고치고 장독대를 옮기고 빗물이 새는 곳을 막았지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덜 들어온다네. 불씨도 오래 가고. 도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살림을 꾸린 사람처럼 말이지요. 주먹은 하루 이기고 증거는 평생 이긴다네. 기억하게. 하준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준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 툭, 툭. 도겸이 벽을 3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암호를 확인하듯 규칙적이었지요. 일어나서 확인하려 했지만 도겸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벽을 두드리는 걸까요? 물음표만 늘어갔습니다. 장부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나흘째 하준은 도겸과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상인, 무명 파는 상인, 곡식 파는 상인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였지요. 도겸은 저울을 쓰는 상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저울을 속이고 있네. 어떻게 아십니까? 그림자를 보게.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지. 저울추를 몰래 기울이고 있어. 하준은 자세히 보았습니다. 과연 상인의 손목이 살짝 떨리며 저울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방법도 있군요. 세상에 속임수는 많지. 하지만 증거를 찾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때 한 사기꾼이 하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어른 뒤나 쫓아다녀. 하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도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주먹은 하루다. 오늘 이기고 내일 지면 끝이야. 하준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대신 사기꾼이 속인 거래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지요. 저울의 위치, 거래한 물건의 양, 받은 돈까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술락꾼에게 증거를 내밀자 사기꾼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다 봤습니다. 저울추를 바꾼 것, 무게를 속인 것, 거스름 돈을 덜 준 것까지요. 술락꾼은 사기꾼을 끌고 갔습니다. 하준은 통쾌했습니다. 도겸의 가르침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막 아주머니가 하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신지. 백장수 조심해라. 포구에 모든 돈줄을 쥐고 있다네. 그 사람 심기를 건드리면 살기 어려워.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요. 소문 끝엔 늘 같은 이름이 붙더군요. 백장수 닷새째 되는 날 과부 한 사람이 운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빈 문서 하나가 저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도겸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외상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매화와 비슷했지만 홈이 미묘하게 달랐지요. 이건 한양손이야. 어떻게 아십니까? 도겸은 종이 결을 만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두께를 확인하고 먹의 번짐까지 살폈지요. 풀 냄새가 다르네. 이건 관가에서 쓰는 풀이야. 일반 포구에선 구할 수 없어. 그럼 이 문서가 가짜란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증명하려면 더 조사해야 해. 과부의 집에는 쌀독이 텅 비어 있었고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많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채꾼이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내놔야 할 거야. 법적으로 정당하니 어쩔 수 없지. 사채꾼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주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하지만 도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는 거짓말해도 냄새는 못 속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하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지요. 문서는 거짓말해도 냄새는 못 속입니다. 엿새째 되는 날 하주는 장작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주우려 했지만 비가 온 뒤라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겨우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찾았지요. 돌아와 보니 운막 앞에 장작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인 장작이었지요. 하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도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튿날 거친 목소리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장필수, 33 나이의 전직 포졸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강하준이라 합니다. 나이는 13입니다. 필수는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끔 들를 거다. 이상한 놈들이 얼씬거리면 내게 말해. 예. 감사합니다. 필수는 거칠게 굴었지만 하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느 날 밤
필수는 술병을 깨뜨렸습니다. 다신 안 마신다. 죄를 지어서 더는 마실 자격이 없어. 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은 필수의 손목 흉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를 짊어진 사람이군. 포졸이었나? 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흉터를 보면 알지. 포승줄에 긁힌 자국이야. 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장작이 놓여 있었지요. 하주는 문틈으로 필수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인지 감시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일수록 사연이 깊지요. 열흘째 되는 날 하주는 포구 객주를 지나가다 백장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백장수는 54 나이의 사내로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손에는 옥 반지를 끼고 있었지요. 이놈아, 배고프지? 죽 한 그릇 먹고 가거라. 백장수는 포구 사람들에게 무료로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천만에. 같은 포구 사람끼리 도와야지. 겉으로는 자애로운 어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뒤편 헛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부 한 사람이 빚장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 평생 갚아도 끝이 없어. 내 자식까지 빚을 물려받겠어. 인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백장수는 앞에선 인심을 베풀고 뒤에선 사람을 올감했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마음을 사고 빚장부로 목을 죄었던 것이지요. 하준이 돌아와 도겸에게 떡 봉투를 건넸습니다. 백장수가 준 것이었지요. 도겸은 봉투를 뜯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 찢긴 장부 종이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글씨는 지워져 있었지만 종이의 질과 잉크 냄새는 광가 것이었지요. 도겸은 종이 냄새를 맡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릴 본다. 탐색이야. 떠보는 거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아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하준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백장수가 벌써 눈치챈 것일까요? 웃는 얼굴 뒤에 장부가 숨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포구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아 포구 창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현감의 딸 윤서가 그 안에 있다가 크게 다쳤지요. 창고가 무너졌어. 사람이 깔렸어. 하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요. 애기씨, 애기씨. 사람들이 기둥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윤서는 무너진 기둥 아래 깔려 신음하고 있었지요. 하주는 무너진 기둥 밑을 살폈습니다. 톱질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둥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이건 일부러 한 거야. 아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창고 관리가 아니라고. 오늘은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애기씨를 들인 거야? 현감 부인은 오열했고 관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오. 더욱 이상한 것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쏙 빠져 있었지요. 하주는 아전 한 사람이 종이를 숨기려다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주는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사람도 장부도 누군가가 일부러 무너뜨렸습니다. 하주는 도겸을 관아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관아 문지기는 하준을 밀쳐냈습니다. 거지 주제에 어딜 들어와. 썩 꺼져.
하주는 진흙바닥에 무릎을 박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문지기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거지가 사람을 살려? 썩 꺼지지 못해. 하주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일어서지 않았지요. 한참 뒤 도겸이 도착했습니다. 도겸은 하준을 일으켜 세우고 낮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라.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지기는 도겸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지금 누구한테 문 열어라. 2번 말하지 않겠다. 문지기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겸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선 파악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수없이 드나든 사람처럼 말이지요.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현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현감은 긴급히 도겸을 불렀습니다. 윤서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드리겠소.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부 10명을 모으시오. 지렛대와 밧줄, 그리고 목재를 준비하시오. 아전들은 도겸의 지시를 받아 적었고 인부들은 도겸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였지요. 필수는 멀리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과거에 본 적이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전호인. 설마. 하주는 도겸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전호인은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의 사람이었지요. 도겸은 윤서를 살리기 위해 침이나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부와 목재, 지렛대를 동원했지요. 마치 군대를 지휘하듯 명령했습니다. 기둥을 이쪽으로 30cm, 아니 석자 정도 옮기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 도겸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인부들은 도겸의 말대로 움직였지요. 밧줄을 저기 기둥에 묶고 지렛대는 여기 받침돌 위에 놓게. 그리고 지금 들어올리게. 인부들이 일제히 힘을 모았습니다. 지렛대가 올라가고 무너진 기둥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윤서가 숨을 토했습니다. 살았어. 애기씨가 살았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감은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염전주께 소금 한 말만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해서요. 현감은 즉시 염전주를 불렀고 염전주는 기꺼이 소금을 내주었습니다. 거기다 쌀까지 덤으로 주었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주는 뿌듯했습니다. 도겸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도우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객주 쪽에서 백장수의 측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호인, 방해가 되겠어.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튿날 도겸과 하주는 사라진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흔적이네. 종이는 타도 흔적은 남아. 도겸은 창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왼발을 끄는 발자국이 있었지요. 그리고 광가식 매듭으로 묶인 흔적, 바닷물 비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 왼발을 끌고 있어. 다친 사람이거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걷는 사람이야. 도난이 아니군요. 아니, 도난이 아니야. 계획적으로 옮긴 거지. 필요한 부분만 가져갔어. 하주는 손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나무 조각을 들어 올리다 상처가 난 것이지요.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인부 안악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에고, 이 손 좀 봐라. 이러다 굶겠어. 안악은 소금물에 헝겊을 적셔 하준의 손을 감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 우리 아들 또래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하준은 창고 반장을 추궁했습니다. 자루가 몇 개였습니까? 반장은 비웃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장부를 안다고. 숫자나 아냐? 하준은 자루 묶음의 위치를 줄줄 말했습니다. 입구 왼쪽에 21개, 가운데에 35개, 오른쪽에 28개, 총 84개입니다. 인부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말이 맞아. 우리가 센 것과 똑같아. 반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거지 아이가 그걸 다 알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백장수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준에게 일 주면 거래 끊는다. 누구도 그 아이를 고용하지 마라. 하준의 생계가 막혔습니다. 포구에서 일거리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발자국 하나가 사람 한 명을 잡습니다. 하준은 포구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돈줄을 건드리면 삶이 끊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미안하다, 하준아. 너를 돕고 싶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준은 실망했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백장수 뒤에는 더 큰 줄이 있다던데. 한양에서 내려온 누군가라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지요. 하준은 주막에서 국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 했습니다. 도겸이 준 돈으로 국밥 몇 그릇을 사서 나누어 주었지요.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해질 무렵이었어. 창고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봤지. 하지만 증언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증인은 한낮이라고 했거든요. 하준은 되물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종이 3번 울리지 않습니까? 주막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종은 늘 정각에 울려. 오시, 미시, 신시의 말이야. 가짜 증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해가 질 무렵이면 신시인데 그때 종이 3번 울렸다면 기억에 남았을 텐데요. 증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준은 통쾌했지요. 하지만 관아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장 30대다. 함부로 떠들지 마라. 하준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지요. 거짓말은 늘 시간에서 걸립니다. 그날 밤 움막으로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하준은 이마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통증이 몰려왔지만 하준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돌멩이에는 그을린 장부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흐릿한 매화 자국이 보였지요. 마치 경고처럼 말입니다. 겁을 주려는 거야. 손 떼라는 협박이지. 도겸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요. 무섭습니다. 영감님,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이튿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얘야, 이마가 왜 그러니? 에고.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거 바르고 엿 먹어라. 단만 먹고 버텨. 힘든 일 있을 때 단 것 먹으면 마음이 조금 나아진단다. 할머니는 약초 반창고와 엿을 쥐어 주었지요. 하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준은 엿을 씹으며 일어났습니다. 장터로 나가 다시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내가 속인 저울추 여기 있다. 증거도 있어. 사기꾼은 끌려갔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준은 기세를 회복했지요.
도겸은 그을린 종이를 불에 쬐었습니다. 먹글씨가 숨어 있을 수 있어. 열을 가하면 보이지. 희미하게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라는 글자였지요. 해운, 바다 운송이야. 포구와 연결되어 있어. 겁을 먹으면 끝, 기록을 잡으면 시작입니다. 열흘 뒤 윤서가 깨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지요. 현감은 하준과 도겸을 불렀습니다. 윤서가 증언을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윤서야, 아직 몸이 괜찮아요. 꼭 말해야 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도장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 찍는 소리요. 그리고 비싼 향 냄새가 났고요. 향 냄새? 네. 일반 향이 아니라 한양에서나 쓰는 고급 향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손님 맞을 때 피우시는 그 향이요.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본 적이 있어요. 윤서가 도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관아에서 본 손이에요. 먹물이 묻은 손가락, 붉은 실끈 자국까지 똑같아요. 아전 하나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애기씨께서 착각을 하신 게 현감이 호통쳤습니다. 입 다물라. 내 딸 말을 의심하는 것이냐? 아전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주는 통쾌했지요.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감댁 종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종이 이상하다고 말하려던 참에 창고가 무너졌어요. 도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체가 노출될까 두려워한 것이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주는 확신했습니다. 도겸의 과거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향 냄새는 돈 냄새, 그리고 권력 냄새입니다. 하주는 밤에 몰래 객주 뒷마당으로 잠입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요. 하주는 숨을 죽이며 담을 넘었습니다. 비밀 창고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문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지요. 하주는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짜 매화 도장이 보였습니다. 진짜와 비슷했지만 홈이 하나 더 파여 있었지요. 왼손잡이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하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지요. 누구냐?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주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때 필수가 나타났습니다. 내 조카다. 길을 잃었나 보구나. 필수는 상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를 놀라게 하면 어떡하나? 조용히 하시지. 상인은 필수의 기세에 눌려 물러났습니다. 하주는 통쾌했지요. 하지만 뒤에서 백장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란 아이. 참 용감하구나. 하지만 용기가 지나치면 목숨을 잃는 법이지. 백장수는 다음 날부터 하준의 일거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누구도 하준에게 일을 주지 못하게 했지요. 하준은 도겸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겸은 도장을 보는 순간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것이지요. 그 도장은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도장이야.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넘겼어. 이제 남은 건 도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관아 안에서 서류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주는 그 냄새를 맡고 달려갔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도겸은 젤을 손끝에 묻혀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 쓴먹이야. 방금 태운 거지. 아전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도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부 묶음 순서는 내부인만 알지. 어떤 순서로 묶여 있는지, 어디에 보관되는지 말이야. 아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 땀이 흘렀지요. 하주는 통쾌했습니다. 드디어 내부자를 찾아낸 것이지요. 하지만 필수가 나섰습니다. 내가 잡겠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필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주는 혼란스러웠지요. 필수는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 부인이 하준에게 헝겊신을 내주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발이 달았겠어. 하준은 고마웠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은 새 것이었지만 앞길은 험했으니까요. 관아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더 캐면 관아 모욕이다. 체면이 있지 않은가? 하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말이지요.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날 밤 불이 일었습니다.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주는 비명을 질렀지요. 불이야, 불이야.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른 풀로 만든 지붕이 활활 타올랐지요. 창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장만 내놓으면 살려준다. 문서만 내놓아. 도겸은 봉합 문서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광과 붉은 표식이 찍혀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주면 살 수 있어. 하주는 도겸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주는 처음으로 도겸에게 소리쳤습니다. 도겸은 놀랐지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꾸짖다니 말입니다. 하준아, 인장은 나중입니다. 먼저 살아야죠. 살아야 싸울 수 있어요. 하준은 도겸을 업었습니다. 연기가 목을 막았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눈물이 흘렀지요. 하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길을 뚫고 뛰어나갔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밖에서 누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준의 기세에 놀란 것이지요. 도겸은 하준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산에서도 지금도. 하준은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두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움막은 다 타버렸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불은 태우지만 죄까지 태우진 못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왼발을 끄는 자도 섞여 있었지요. 그 발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놈들을 잡아. 살려보내면 안 돼. 하주는 물때를 기억했습니다.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 홈을 짚고 짐승길로 달렸지요. 이쪽으로 가면 돌아갈 수 있어. 필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이다. 빨리. 필수는 포졸식 제압술로 추격자 한 명을 넘어뜨렸습니다. 목을 조르고 땅에 내팽개쳤지요. 하주는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 관과 금지 표식이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추격자들이 멈칫했습니다. 넘으면 군형 순찰이 붙어. 우린 죽어. 하지만 안 돼. 여기까지만 하자. 추격자들은 경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감이 넘지 못했지요. 도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선이야. 내가 그었던 경계선. 하주는 전율했습니다. 도겸이 과거에 그 선을 그은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주는 숨을 몰아쉬며 더 깊이 달아났습니다. 비가 쏟아졌고 번개가 쳤습니다.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면 그 선을 그은 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튿날 아침 하준과 도겸은 관아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도겸은 손을 씻고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이었지요. 등을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현관 부인이 숭늉을 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하주는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그때 필수가 도망치던 아전을 끌고 왔습니다. 잡았습니다. 도망치려던 걸 붙잡았습니다. 아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필수가 밧줄로 꽁꽁 묶었지요. 놓아줘.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입 닥쳐. 증거가 다 있어. 하주는 통쾌했습니다. 드디어 내부자를 잡은 것이지요. 현감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상부에 파발을 띄웠소. 곧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올 것이오. 봉합 문서를 본 아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것이지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먹물 자국까지 깨끗이 닦아냈지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이제는 숨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사흘 뒤 관아대청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백장수, 공무원 아전들, 증인들, 그리고 상부에서 온 관리까지 모두 자리했지요. 대청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부 사람이 도착한 것입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지요. 도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화 인장과 봉합 문서를 스스로 펼쳤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도겸은 장부 흐름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거쳤고 염전에서 어떻게 유통되었으며 객주에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조목조목 밝혔지요. 백장수는 가짜 도장으로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빼돌리고 그 차액을 사채로 돌렸지요. 내부 아전들은 서류를 소각했고 증인을 회유했으며 방화까지 사주했습니다. 현감은 확보해둔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가짜 매화도장, 광가식 매듭, 그을린 장부종이가 차례로 나왔지요. 백장수는 웃다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누명이요. 누명? 도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왼손잡이용 도장을 만든 건 당신 측근이고 창고를 무너뜨린 것도 당신 짓이었소. 증거가 다 있소. 필수가 도망치려는 공범을 끌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백장수의 명령을 받고 창고 기둥을 톱질한 자입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상부 관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장수는 착취, 장부 조작, 방화사주, 증인회유 혐의로 재산 몰수 및 군형 노역형에 처한다. 유배지는 북쪽 끝 섬으로 정한다. 공무원 아전들은 파직 및 유배형에 처한다. 백장수는 끌려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럴 수가.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소. 그래서 더 엄히 다스리는 것이오. 아전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대청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상부는 도겸의 누명을 풀었습니다. 한도겸, 10년 전 억울하게 벗겨진 직첩을 돌려주노라. 그대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도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요. 도겸은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 덕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산에서 죽었을 것이고 진실도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상부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에게 서리 견습 자리를 주도록 하라. 장부를 배우게 하라. 하준은 헝겊신 끝을 꼭 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지요. 며칠 뒤 피해자들에게 곡물과 은전이 환급되었습니다. 부당한 빚장부는 재검증되어 무효 처리되었지요. 포구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빚에서 벗어났어. 하준이가 우릴 살렸어. 과부는 하준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겸은 매화 인장을 다시 깊이 감추며 말했습니다.
기록은 칼이 될 수도 등불이 될 수도 있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하주는 관아에서 장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록을 쓰기로 한 것이지요. 도겸은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록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의 삶이지.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영감님.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주는 산길에서 노인을 구했고 노인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악을 물리쳤지요. 나쁜 짓은 불러도 못 지웁니다. 장부가 그리고 사람이 끝내 밝혀내지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